직장에서 어떤 분들이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 덜 받는 줄 아세요? 일 못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놈의 회사 확 때려치고 딴 데 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 끝장 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고객들이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예요? 개인적인 관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금 현재를 만족시켜 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과 계속 교류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계속 마주쳐야 되니까 이게 영원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괴로운 감정이 영원할 것 같아서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면 그 고통스러움을 뼈에 새기도록 인간의 이 생존 시스템이 뼈에 새기도록 만들어요. 왜 뼈에 새기도록 만드는 줄 알아요? 뼈에 새기도록 만들어야 다시는 그런 상황에 마주쳤을 때 그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뼈에 새겨요. 진짜 막 상처를 받아서 막 뼈에 새겨서 막 같은 상황이 오면 나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어. 이게 내가 문제인가? 이러면서 또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우울증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우울증이 생기면 막 울어요. 계속 웁니다. 엄청 눈물이 나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막 되게 즐겁게 막 놀고 막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유독 눈물이 나. 퇴근하면서 눈물이 나. 집에서 음악 들으면서 눈물이 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면성 우울증이거나 우울증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집에 가서 울고 툴툴 털고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남자의 우울증하고 여자의 우울증이 좀 다릅니다. 남자는요, 화내요. 그래서 혹시 남편분들이 갑자기 아무 일 없이 막 화를 내요. 그럼 얘가 우울증이 왔구나. 얘를 좀 어떻게 내가 달래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울어요. 근데 또 나와서는 또 사회생활 잘하니까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되게 멍들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막 계속 눈물 나서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상처받으니까. 근데 보통 과장직급이면 7년 넘었죠. 7년이 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감정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창구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가면성 우울증 이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서 정신적인 문제가 사실 있는데 잘 감추면서 막 버티고 아구르깡으로 살아요. 이쯤 되면.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마음 편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놈의 회사 확 때려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이 차라리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고객이 와도요 할 말 다 하거든. 근데 할 말 다 하면 우리 큰일 나니까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말 다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조절해가면서 할 말 하고 치고 빠지고로 되게 잘해야 되는데 요거 내가 되게 힘들잖아요. 요거 치고 빠지고 못해요. 왜 사람들 주변에 보면 치고 빠지고 잘한 사람 있죠. 웃으면서 옆 앞에 사람 진짜 열받습니다. 근데 할 말 못하게 만든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치고 빠지고 잘하는 줄 알아요? 이 관계가 나한테 그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얘가 아무리 나한테 지랄을 해도 나한테 데미지가 없으니까요. 데미지가 없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화가 났구나 만 알아도 되는데 이 감정 분리가 안 되면 이 사람은 화가 났구나가 아니라 기분 나빠 이렇게 돼버려요. 이 분리하려면 차근차근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정리가 머릿속에 돼야 되고 마음속에 정리가 좀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감정 전이가 되게 잘 돼요.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나한테 화를 내? 이러면서 나도 화가 나요. 근데 감정 전이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이 사람 화가 났구나. 이 사람 인생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사실 그 사람이 클레임 걸 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화가 났어. 근데 이거에 전이만 받지 않으면 사실은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한테 전이만 안 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인생 되게 길게 살거든요. 우리 인생 길게 삽니다. 몇 살까지 살아요? 86세. 남자가 더 일찍 죽어요.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 저희 증조 할머니가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치매 20년 사셨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치매 20년이면. 남자는 좀 일찍 죽어요. 이게 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현대사회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유튜브 많이 보시고 쇼츠 많이 보시고 그러면 스트레스 더 심합니다. 제가 쇼츠나 유튜브를 공급하지만, 영상을 공급하지만 저는 안 봐요. 왠지 아세요? 그거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스트레스가 훨씬 심해져서 이 일하는데도 영향을 금방 미치기 때문에 자극이 심할수록 우리가 살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자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인생 진짜 길게 삽니다. 지금만 살 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뿐만 아니라 항상 일만 하고 살아서 와, 나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어제도 한 4시간 잤나 봐요. 4시간 자고 이제 청송 가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집에 가서 자야 돼요. 그래서 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얼른 잤어요. 딴 거 안 하고. 사실 제가 뭐 항상 불안하니까 우리 삶이 불안하잖아요. 저도 항상 불안해요. 직장에서 월급 받지 않잖아요. 그럼 진짜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저는 강의도 준비했지만 유튜브 괜히 왜 한 줄 아세요? 유튜브 왜 한 줄 아세요? 메르스를 겪었잖아요. 메르스를 딱 겪어보니까 메르스를 겪으면 우리는 그냥 월급 나오잖아요. 코로나 겪으니까 어땠어요? 사람들 다 그만두고 막 나가고 그랬죠. 정리하고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저는 매일 겪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21년 강의하면서 21년 동안 겪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나 심청도도 벌써 스트레스 받아 죽었겠네? 근데 되게 괜찮아 보이죠? 멘탈 괜찮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불안하니까 지금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고 있고요. 학교 수업 들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따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또 대학원 또 가요. 그래서 매일 준비를 하는 게 일상인데 그렇게 사는 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싶고 그리고 좀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직장생활 하면서 버티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 나이까지 버티시는 그 여성분들은 대부분 생계형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 지금까지 강의하겠어요? 생계형이거든요. 내가 나를 매겨 살려야 되거든. 누가 나를 매겨 살리지 않잖아. 그러면 생계형이 돼요. 그럼 열심히 살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직장 다니는 여성분들이 다 생계형입니다. 내가 가장이야. 남편 말고 내가 이 집안을 매겨 살려야 돼. 이러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남자보다 빨리 죽어요.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가장이었고 지금도 가장이고 앞으로 가장이어야 돼. 그러면 꼭 암 걸리더라고요. 근데 치매 걸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삶이 편안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뇌가 그래요. 우리의 뇌가 G 실험 알려드릴게요. A라는 그룹의 A 상자에는 G를 넣어놓고 정말 굉장히 편안한 환경을 줘요. 굉장히 편안한 환경. 밥을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자고 싶으면 언제든지 잘 수 있어요. B 상자에는요. 미로가 있어서 밥 한 번 먹으려면 어쨌든 미로를 타고 나가서 길을 찾아서 물 건너서 삶 건너서 그리고 간신히 밥을 먹어야 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A그룹에 있는 그 G하고 B그룹에 있는 G하고 나와서 이렇게 계속 삶을 살게 하다가 이 뇌과학 실험은 뇌를 열어봅니다. 뇌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AG는 어땠을까요? 뇌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뇌가 발달이 안 돼요. 원래 뇌 안 쓰면 치매 오는 거 아시죠? 원래 뇌 안 쓰면 치매 옵니다. 이 뇌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근데 B는요, 밥 한 끼 먹으려면 산 넘고 물 건너서 머리 써가면서 막 미로 찾아가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뇌를 열어봤더니요, 뇌가 엄청 촘촘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뇌가 밀도가 엄청 높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밀도가 엄청 높아요. 왜 밀도가 높은지 알아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계속 쓰면 시냅스하고 시냅스가 연결이 돼요.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그 시냅스가
단단해져요. 근데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다 보면 이 시냅스의 연결들이 뇌가 연결이 되면서 뭐가 계속 생겨요? 세포가 계속 생겨요. 그럼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겠어요? 이 뇌 뼈 안에 들어가려면 계속 주름이 생기면서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요, 엄청나게 삶은 괴로웠을 거예요. 매번 머리 쓰고 매번 문제 해결하고 매번 무언가를 고민해야 돼요. 대신 이 뇌가 발달을 하고 뭔가 문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 만드는 거는 머리가 똑똑해집니다. 우리 지금 신입사원보다 우리 더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문제 해결 잘하잖아요. 경험이 많아서 잘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문제가 많았으니까 해결 방법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소송 같은 것도 그래요. 저도 소송 많아요. 근데 소송 같은 것도 처음에 딱 경험하잖아요. 아, 막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소송 한 몇 년 동안 몇 개씩 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 증거 이겁니다. 그러고 줘요.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줘요. 그러고 룰루랄라 해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를 아니까. 중요한 건 방법을 알면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방법을 모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 건강에 대해서 방법을 몰랐어요. 왜? 쉬면 되는 줄 알았거든. 쉬는 것도 정확하게 쉬어야 되고요. 감정 관리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전쟁을 치러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강의도 21년을 했지만 사실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법인 사업체가 지금 2개가 있고 비영리 법인도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컨텐츠 만들고 사실 글도 매일매일 전 글을 쓰거든요. 컨텐츠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매일 원고를 써요. 매일 논문을 뒤지고 찾아서 그 논문을 PPT로 만들거나 원고를 써가지고 컨텐츠를 매일 하루에 1개씩 올립니다. 그러면 이 생활을 5년을 했어요. 그럼 나 머리 터져 죽었었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저만의 전쟁을 매일매일 치러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막 하다 보니까 CEO 과정도 들어가고 CEO도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잖아요. 돈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통장에 100억씩 있어서 막 진짜 편안해. 막 정말 이런 사람 세상에 몇 명이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언제나 돈 문제가 있고 언제나 관계 문제가 있어요. 저도 관계 문제 없을까요? 저도 관계 문제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고 얘기해요. 저 인간관계 되게 좋을 것 같죠? 좋아요. 근데 좋아도 항상 세상에 가장 어려운 건 인간관계다.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정말 알고 보니 나르시시스트였어요? 지금 곧 소송 중이에요. 되게 재미있죠? 인생이라는 게 지금 친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다음에 어떤 관계로 번질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점점 거리 두는 연습도 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가 좋은지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벌써 40 중반이 됐네?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또 사업을 하는데 내가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했었던 건데 또 하니까 또 어려움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넘어가는 거죠. 진짜 돈 많은 사람들도 보면요. 항상 뭔가 고민이 있어요. 자식 문제. 돈 많아서 자식 외국으로 보냈더니, 유학 보냈더니 그 아이가 거의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혼자 내보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크기가 어려워요. 부모한테서 이렇게 잘 커야 되는데 아이가 혼자 나가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해요. 그러면 걔네들 어떨까요? 정서적으로. 외롭겠죠. 외로우니까 자꾸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일찍 가는 거예요. 임신하고 막 이런 친구들 되게 많고 아니면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어리광 맨날 부려요. 아빠는 왜 이런지 몰라. 실제로 얼마 전에 상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아마 남자친구 매일 바뀔 거고 미국에서 항상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외로우니까 그래요. 엄마가 그 자리를 못 채워주니까 그래요.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주세요. 요 얘기도 해줘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티를 안 낼 뿐이지. 돈 많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돈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도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한 여자가 11층에서 내렸대요. 근데, 내리면서 층수마다 다 보게 된 거예요. 10층에는 금슬 좋고 화목하다고 소문났던 부부가 치고받고 싸우는 걸 치고받고 싸우는 게 보였고 9층에는 항상 밝고 유쾌하고 즐거워하던 남자가 쓸쓸하게 우는 걸 보였고
8층에는 남자들과 말도 섞지 않았던 여자가 바람 피우는 게 보였고, 7층에는 건강하기로 소문났던 여자가 걱정 어린 얼굴로 약 먹는 게 보였고, 6층에는 돈 많다고 자랑했던 남자가 일자리 찾는 게 보였고, 5층에는 듬직해 보였던 남자가 여자 속옷 입는 걸 보았고, 4층에서는 닭살 커플로 유명했던 연인이 헤어지자며 싸우는 걸 보았고, 3층에서는 여자 관계 복잡하다던 할아버지가 혼자 풀이 죽어 있는 걸 보았고, 2층에서는 이혼하고 남편 욕을 했던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걸 보았고, 우리가 사실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보기 좋은 모습만 봐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자기 자랑하기 바쁜 그 글만 올리는 그것만 봐서 사람들은 다 행복한 줄 알아요. 저도 인생에 괴로운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절대 그런 거 안 올립니다. 올릴 때는 이미 그게 다 지나간 후에 올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이 당시 상처를 받잖아요. 그거를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들고 지금 상처받은 것들을 지금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말 못하는 줄 알아요? 상처받았으니까.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돼야 말로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가 돼야 그걸 다시 바라보고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내 인생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아낙관성이에요. 자아낙관성이 와 우리 되게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심리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혹독합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자존감 높은 사람 성공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너 되게 잘해, 너 최고야, 너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칭찬만 받는다고 자존감 형성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 다 개뻥이에요. 심리, 특히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나는 나를 안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그 근거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다라는 걸 내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성과를 만들어냈든 관계를 만들어냈든 결과를 만들어냈든 결과가 내가 납득 가능해야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애들 아무리 공부 못하는데 너 공부 잘할 수 있어, 너 머리 진짜 좋은 애야, 100만 번 얘기해봐요. 얘 공부하나 자존감 생기나? 절대 안 생겨요. 정말 이 사람이 자존감 생기려면, 아이가 자존감 생기려면 지가 잘하는 걸 해서 작은 성공 경험을 갖고 그걸 근거로 자기를 좋아해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긍정성도 마찬가지예요. 나 되게 잘 될 거야. 10년 뒤엔 나 이 정도 될 거야.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그거 다 회피입니다. 다 회피예요. 진짜 긍정성은 뭐냐? 내가 잘 될 만한 근거를 내가 차곡차곡 쌓아서 절대 망하지 않아를 내 스스로 알고 있어야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회피하지 마세요. 근거 없이 회피하지 마세요. 저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데 진짜 없을 거야 까지는 아니어도 굶어 죽진 않을 거야. 왜? 난 맨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내가 하다 못해. 제가 어제도 왕복 700km 운전했거든요. 하다 못해 운전하고라도 먹고 살겠지. 그쵸? 내가 매일 한 달이면 5,000km 이상 운전하는데 설마 무사고까지는 아니어도 뒤에서 받은 거 말고 내가 사고 난 게 없는데 그럼 이거 운전이라도 하면 먹고 살겠지. 그 근거로 내가 굶어 죽진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저 1종 보통 땄거든요. 운전? 왜 1종 보통 따는지 아세요? 아니 망하면 바나나라도 팔아야 되고 배추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럭이라도 운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나 망할 걸 준비합니다. 저는 언제나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난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왜? 준비했으니까.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근거 있는 긍정성이에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으면 그 근거 없음 때문에 자기가 쉽게 무너집니다. 이 힐링 과정에서 제가 굳이 이론을 얘기하고 굳이 이런 걸 얘기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의 정확한 원리를 아는 사람이 더 잘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역경은 누구나 있습니다. 이 역경에 대처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바닥에 딱 떨어지면 확 깨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든 일 딱 오면 우리 직원들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힘든 일 딱 오잖아요. 그럼 멘탈 나가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신과를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 많죠. 정신과 다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가야 돼요, 무조건. 근데 멘탈이 깨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한테 나쁘게 대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못되게 오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사기치러 오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잘해주려고 왔는데 이 잘해주려고 하는 게 오히려 악연이 돼서 나쁜
나쁘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나요? 희한하게 이 사람만 만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꼭 일이 꼬여. 제발 오지 마. 있잖아요. 그러면 조절해야죠. 나한테 안 좋은 영향 미치는 사람들 빨리 멀리하고, 안 그래도 일로도 힘든데 왜 개인 생활에서 거기에 시달리나요? 저는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치이지 말라는 거예요. 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치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한테 치일 거, 일 때문에 치일 거, 이것까지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친해진 사람들만 친해져요. 점심때 친해진 사람들끼리만 나가요. 괜찮아요. 나한테 굳이 와가지고 밥 먹자고 안 해요. 제가 대표거든요. 앉아가지고 저 골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밥 먹을 때 저 부른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누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 아니면 뭐 다이어트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세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많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기본적인 행복의 수준이 있다. 로또에 당첨이 돼도 잠깐은 기쁠지 몰라도 정말 기뻐요. 하지만 기본적인 자기의 행복의 수준으로 돌아온다. 원래 내가 불행한 사람은요, 불행을 그냥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원래 행복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행복한 일이 있어도요, 금방 불행으로 다시 돌아와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다 경험해 보셨죠? 다이어트 할 때 몸이 기억하잖아요. 아시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봐요, 몸무게 떨어지나 안 떨어져요. 저도 다이어트 지금 6개월째인데 몸무게가 안 떨어져요. 진짜 그렇게 안 먹는데. 와, 미치겠어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내가 행복의 수준을 높게 갖고 있으면 불행한 일이 있어도요, 다시 올라옵니다. 금방. 그래서 우리는 계속 행복의 수준을 높이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관리해야 될 거를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힘든 일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깨지지 말고 바닥에서 튀어올라서 더 나아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는 회복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회복력 얘기할 때 이상묵 교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서울대 지구공학부 교수인가 그래요. 근데 그 해외에 나가서 연구를 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이 목 이하로 마비가 된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멀쩡하고 교수도 연봉도 좋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고 나서 목 아래로 다 마비가 왔는데, 대부분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퇴원 못하고 있는 줄 알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가 이렇게 하반신 마비가 돼야 되지? 나 여기서 있다가 고쳐나갈 수 있을까?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더 해줄 게 없는데.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2년, 3년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어?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이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지? 이것만 고민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반신, 이 모기하로 다 마비가 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일밖에 몰랐어요. 근데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저는 하나를 잃고 10개를 얻었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얘기한. 극복할 수만 있다면 시련도 좋은 거죠. 극복할 수만 있다면 시련도 좋은 거래요. 근데 극복하는 당시가 괴로워 죽겠지만, 사실은 그거를 견뎌내는 힘만 있으면 견뎌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회복력 점수를 봤더니요, 이상묵 교수가 일반인에 비해서 회복력이 4배가 높았어요. 근데 특히나 높았던 게 뭐였냐면 원인 분석력이에요. 일반인보다 2배 높았던 거죠. 우리가 이 일이 왜 벌어지나를 탓하기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려면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저도 저희 회사가 매출이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분석부터 합니다. 분석 먼저 해서 어디 쪽에서 문제가 생겼나를 먼저 원인 분석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지,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이 생기나, 이런 고민을 안 해요. 그래야 좀 더 문제가 해결이 빨리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충동 통제력은 다른 문화권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감정 통제력은요, 굉장히 낮아요. 감정 통제력이라고 하고 감정 조절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화가 나도 참아야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슬퍼도 참아야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딱 시작하면서 우리 상황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분석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심리 치료는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그랬죠. 감정도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그럼 근거가 명확하고 분석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나 지금 화났나? 나 지금 슬픈가? 나 지금 괴로운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들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감정 조절력의 가장 첫 번째는 자기의 감정의 인식이에요. 근데 감정의 인식이라고 해서 감정을 막 따라가란 말이 아니에요. 조절이라는 게 뭐냐?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럼 왜 화났는지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슬퍼요. 그러면 왜 슬픈지를 분석해야 돼요. 헤어졌나? 누가 나를 싫어하나? 혹은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하나? 뭔가를 상실했나? 상실감이거든요. 감정, 그 슬픔은. 화나는 건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빼앗겼을 때, 존중받지 못했을 때 화나요. 직원들 상담하다 보면 상담 받으면서 뭐 울죠. 왜 우는 줄 알아요? 분해서 울어요. 슬퍼서 우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분하거나 억울할 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에 대한 신호를 잘못 해석하면 얘가 되게 힘들구나 그래요. 아니에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는 건 억울해서예요. 그러면 네가 억울하구나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 내 편 됩니다. 근데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이러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티 됩니다. 사람 관리하는 것도 감정을 알아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진지하게 관계를 맺고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참으면 돼요? 아니요. 참으면 터져요. 정말 오래 유지하려면 나 이거 서운한 거 있어. 그러니 이거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들어줘야지 오래 진지하게 유지가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서운한 게 있어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왜 서운해? 그럼 똑같은 짓 하잖아요. 손절당해요. 진지하게 오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말할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좋으려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경계, 심리학에서도 항상 얘기합니다. 경계, 여기까지 들어오지 마. 근데 여기를 딱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너 선 넘어왔거든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우, 너 너무 오늘 오버한다? 라든지, 야, 오늘 왜 이렇게 과해? 라든지, 야,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라든지, 웃으면서 딱 경계를 정해줘서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부부들도요, 누가 이혼하고 누가 잘 못 살고 이혼하는 줄 알아요? 한쪽이 무조건 희생하고 한쪽이 무조건 말 안 하고 참는 커플이에요. 정말 오래가는 커플들은요, 할 말 다 합니다. 시댁 가서도요, 시댁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과해. 내가 오랜만에 명절 왔는데 나 혼자만 설거지하고 있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잖아요. 신우 이리 와봐, 같이 설거지하자.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오래 살아요. 그러면 신우 이리 와, 같이 해. 그러면 신우 쪼로 와가지고 같이 설거지해요. 그래야지 오래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나만 며느리라고 맨날 설거지하고 있어요. 몇 년 버티실래요? 못 버텨요, 오래. 그러면 이혼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남편도 그거 중재 못해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그 말을 상대방이 들을 수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하고 그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소통 능력입니다. 참는 능력 아니에요?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감정 느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 느낄 필요 없어요. 심리 치료하는 심리 상담사들은요, 그 사람의 감정을 알지만 오히려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 훈련을 해요. 왜? 그 사람이 화났고, 그 사람이 억울했고, 그 사람이 슬픈 거를 내가 다 받아요. 그러면 정신병 걸립니다. 못 버텨요. 상대방의 감정은 네 감정이고, 그래, 네 감정 그런 거 알겠어가 공감 능력이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고객이 화가 났으니까 그 화가 난 걸 나도 느껴요? 되게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휩쓸리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려면 그 사람이 화가 났구나만 인지하면 돼요. 굳이 거기에 같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그래요 이러잖아요. 더 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너는 고객이니까 어떻게 우리 입장을 다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의 내부 규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알려줄 수 있는 능력. 화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라는 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자아 확장력. 자아 확장력은요, 자아가 확장됐다는 거예요. 자아가 확장됐다는 건 뭐냐면, 혹시 내 새끼는 나하고 동일하다라고 느끼지 않나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느끼는 겁니다. 자아가 나예요. 근데 아이를 낳은 부모들, 엄마들은요, 특히 내 아이하고 나하고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한 것처럼 억울해서 쫓아가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과 친하게 관계를 맺으면 내 자아가 확장이 돼서 내 안으로 이 사람이 들어와요. 자아 확장력이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시하는 경향성이 자꾸 높아지고, 그리고 얘는 내 편이야 라는 게 높아지는 게 자아 확장력이에요. 그러면 리더 그 직급이면요, 자아 확장이 어디까지 돼야 돼요? 우리 팀원까지 돼야 돼요. 내 팀원이 나야 라고 할 정도로 자아가 확장되어 있어야 이 사람이 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나의 보호를 못 받아요. 자, 그래서 보통 부부가 자아 확정이 돼서 우리 둘이 세트야 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자아 확장력입니다. 나하고 거의 내 안에 들어오는 내 팀이야 라는 생각, 이게 자아 확장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조절 능력하고 대인관계 능력, 이 두 가지가 높아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긍정성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밖에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만 건드려야지, 어차피 다른 사람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냐면 감정대로 막 움직여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감정을 인식하는 건, 이 이론에서 전 정서심리학 쪽을 이제 논문을 썼거든요. 정서심리학에서 감정은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감정으로 느껴요. 분해요? 그럼 내가 분한 이유,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못 이겨서 그럼 분한 거죠. 억울해요? 내가 잘 정당하게 했는데 내가 지금 억울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평가대로 내가 감정을 느끼지만 객관적인 것하고 주관적인 건 다르잖아요. 그쵸? 감정은 뭐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남들이 느끼기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면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혹시라도 잠을 못 자거나 혹시라도 일이 많거나 체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짜증이 많습니다. 체력이 안 되면 짜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상황 없어요. 짜증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잠부터 자야 돼요. 체력이 안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애들 막 짜증 많이 내거든요. 고등학생들. 잠이 부족해요. 실제로. 맨날 공부하는 잠이 부족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너 왜 짜증내? 하면 안 되겠죠. 너 자. 이거부터 시켜야 돼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해. 이런 분들은 오감이 쉴 새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잠을 충분히 자도 되게 예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오감이 쉴 새 없이 돌아가요. 막 남들보다 더 잘 보이거나 잘 들리거나 막 잘 느끼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역시도 이 오감을 안 쓰려고 되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극이 있으면 안 돼요. 감정의 단어를 모르면 감정을 못 느껴요. 분노라는 단어를 문화권에서 갖고 있지 않으면 분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감정을 관리하려면 감정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고등학생 남자애들이 왜 치고받고 싸우는 줄 알아요? 단어가 떨어졌습니다. 단어가. 표현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서예요. 그래서 카드를 쫙 펼쳐 놓으시고 단어들이 보이게 쫙 펼쳐 놔보세요. 다 펼쳐 놓으셨으면 지금부터 배우자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는가를 모두 골라보세요. 다 선택해 보셨어요? 사실 이 감정 카드를 딱 골랐을 때 긍정적인 감정 카드가 더 많아요? 부정적인 감정 카드가 더 많아요? 부정적인 감정 카드가 더 많죠?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감정 원리 자체가 그래요. 정말 부부간에 막 감정 카드 좋은 거 고르시는 분들 어떤 분들인 줄 알아요? 이혼했거나 주말 부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살면서 긍정적인 감정하고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뭘 더 많이 느낄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감정은 지금까지 살면서 인간에게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무서워야 도망가고요. 화나야 싸우고요. 그쵸? 근데 슬퍼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슬플 때는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슬플 때 울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슬플 때 눈물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감정 들고 힘들잖아요. 그럼 몸에 독소가 생깁니다. 그러면 울어야 그 독소가 눈물을 통해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슬픈 감정은 울어야 되고요. 화가 나면 지켜야 되고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두려우면 도망가야 돼요. 근데 현대사회가 화나면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두려우면 도망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감정들을 활용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아야 생존해왔었던 이 본능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정적인 감정이 발동이 잘 되고 작동이 잘 돼야 생존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쎄함이 사실 이 감정들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무섭다고 맨날 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시험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취직하려면 입사지원서도 넣고 시험도 봐야 돼요. 그러면 무섭죠? 떨리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도망갈까요?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공부하면 용기가 나겠죠. 용기가 나야 뭔가를 하겠죠. 무언가를 해봐야 합격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하면 좀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 거야. 이게 긍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건요, 그 감정만 옆에 사람들 거 한번 쭉 보실래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왜 그런지 알겠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게 감정이에요. 왜냐? 감정이 올라왔다는 건 억제된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억제된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구를 빨리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자기 컨트롤이 잘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감정을 빨리 인지하고, 두 번째, 거기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빨리 찾아내는 사람들이 감정 컨트롤이 잘 됩니다. 우리나라의 감정 단어가 259개예요.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실제로 이 카드 갖고 심리치료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 상담하기도 하는 실제 그 상담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적으면 단어들이 필요한 단어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감정 명료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감정 명료화. 즉, 감정을 인지해서 나 지금 화가 났네를 명료화할 수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고객들도 본인이 막 화를 내요. 그러면 고객님 화가 많이 나셨네요 라고 화라는 단어만 인지해줘도 그 사람은 감정이 명료화되면서 감정이 화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작업이 감정 코칭이거든요. 근데 TV에서 그 전체 맥락을 가르쳐 주지 않고 감정 코칭, 아, 그랬구나만 가르쳐 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 아이가 너 지금 화가 났구나 감정 명료화 작업을 해주면, 그러면 그 감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면 넌 지금 되게 슬프구나 읽어주면 또 다른 감정이 와요. 계속 그렇게 감정을 읽어주는 이유는 그 감정을 정리시켜주기 위해서예요. 감정을 읽어주면 감정이 뇌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멈추게 한 다음에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멈출까요? 그냥 감정만 멈추기 위해서? 이 사람 감정만 읽어주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아이에게 감정 코칭을 하는 이유는 정확한 방식으로 훈육하기 위해서예요. 훈육하기 위해서 감정 코칭하는 거지, 얘가 슬프니까 슬프구나 감정만 읽어주기 위해서 감정 읽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객한테도 감정 명료화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감정 명료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명료화시키는 게 계속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심리상담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감정을 정리시키는 건, 이 사람이 분노를 느꼈다면 차가운 물, 얼음물, 그 커피 저기서 파는 거 있잖아요. 500ml짜리인가요? 그거 하나 얼음 넣어가지고 주면 마시면서 감정이 내려갑니다. 왜? 신체의 온도하고 감정하고 세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 감정이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요 감정 온도를 확 내려주면 분노 감정도 확 내려가요. 그래서 차가운 물 주라는 겁니다. 두려운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화를 내는데 혹시라도 내가 보호받지 못할까 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럼 차가운 물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바로 따뜻한 물을 한 잔 더 줘야 돼요. 따뜻한 물이라는 게 뜨거운 게 아니라 36.5도 신체 온도에 맞는 미지근한 물을 줘서 빠르게 올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여름에 공포영화 보잖아요. 그쵸? 여름에 공포영화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 신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난 영화를 보면 정말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그런 장면 보실 거예요. 재난 영화 보면요, 재난 피해자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담요부터 덮어줘요. 왜냐하면 진짜 춥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몸의 온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그 사람의 실제 상태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감정 라벨링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정에 이름을 붙이니까 뇌의 브레이크 페달 역할을 하는 우측 외배측 전두 피질 활동이 증가되고, 전전두, 내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뇌 행정 상태에 해당한 영역의 활동 증가로 이어지면서 편도체가 진정됩니다. 그 얘기는 나도 뭔가 감정에 휩쓸릴 때 내 감정이 어떤지를 쭉 감정을 명료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 인지시켜야 돼요. 왜 이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 뇌에 근뇌, 중뇌, 대뇌가 있는데요. 이 감정은요, 중뇌에 있어요. 중간에 있습니다. 뇌 중간에. 그래서 감정이 막 올라와 있으면 이 전두엽, 이 대뇌 활동이요, 멎어요. 사람이 판단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아무 결정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전두엽이 멎어버려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고객도 감정이 막 올라와 있을 때는 판단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화가 난 사람한테 설명은 뭐 할 겁니까? 안 들리는데. 그래서 먼저 멈춰주라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감정 코칭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이들이 내 얘기를 혼낸다고 안 들어요.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를 얘기했을 때 드디어 듣게 된다. 들린다, 드디어. 그래서 감정을 멈추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욕구 카드 갖고는 우린 뭘 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원추에 대해서 찾았어요, 지금. 그럼 원추를 찾았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보이시나요? 그걸 찾았으면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긍정성이라고 하는 거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삶을 행복하게 사느냐면요. 문제가 딱 있으면 그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를 딱 찾아서 저것만 하면 되는 거야? 저것만 하면 된다고? 그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100만 개가 있어도 안 되는 거 딱 하나 보면서 저것 봐, 안 된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두려운 감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안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안 되는 거 딱 하나 갖고 그걸 집중해서 보면서 안 되는 거 하나만 딱 집중하잖아요. 그럼 원래 두려움이란 감정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감정이 계속 빠르게 올라가요. 감정이 빠르게 확산이 돼 내 마음속에서 지분이 빠르게 늘어나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게 훨씬 커요. 그래서 두려움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두려운 감정 뭐 해야 된다고요? 안심시켜줘야 된다고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직원들도 두려움 많은 애들이 불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괜찮아.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객들도 오면요, 안 될까봐 겁나요. 괜찮아, 찾아볼게요. 괜찮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에도 안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최대한 찾아볼게요. 찾아볼게요가 안심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찾아볼게요 말 한마디라도 안 하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하고 같이 오는 줄 알아요? 기분하고 같이 와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기분 좋으셨어요? 즐거우셨어요? 기분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강의할 때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럼 강의도 망치고 와요. 왜? 기분이 안 좋고 생각이 많으니까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돼요. 근데 제가 별명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저 별명이? 별명이 홍진영입니다. 홍진영. 그냥 그런 느낌이래요. 하는 게. 강의할 때만 그래요. 근데 강의할 때 왜 홍진영일까? 내 기분 관리하는 거에 오기 전에 내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아. 그러면 항상 즐거운 음악 들어요. 뭐 댄스, 힙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듣습니다. 절대 발라드 이런 거 안 들어요. 왜? 발라드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다운되고, 기분이 다운되면 느끼는 감정도 거기하고 동화가 돼요. 근데 내가 그 슬픈 음악을 들어야 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집에 가서 힘들 때 내 감정을 정화하고 싶을 땐 들어도 돼요. 근데 일하기 전에 들으시면요, 일에 바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게 뭐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 에어컨을 달았는데요. 그 사람이 작정하고 못된 짓 하고 갔어요. 왜냐면 창문 뚫어져 있는 데를 사용 안 하고 창문을 통해서 연결해 놓고 한 거예요. 창문을 못 닫아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되게 비싸게 받고 갔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거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아요? 일요일 날 새 걸로 다시 싹 교체합니다. 그냥 돈 버렸다 생각하고 싹 교체합니다. 그냥 그 몇백만 원도 아니에요. 백몇십만 원, 200만 원 안 되는 돈을 그냥 내가 일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요. 왜냐하면 기분이 안 좋으면 일이 안 풀리니까. 기분 관리는요, 우리 일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긍정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긍정적인 기분을 자꾸 느끼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잘하게 됩니다. 실제로 창의력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줍니다. 초하고요, 압정하고, 그리고 성량을 주고, 촛녹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문제를 줘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문제 못 해결합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답 있어요? 방법 모르겠죠.
부정적일수록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요, 긍정적인 사람, 기분이 좋을 때 문제가 답이 없을 것 같지만 답이 나와요. 기분이 좋고 긍정적일 때. 기분 좋으면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 안 좋으면 보고서가 오더라도 바꿔놓잖아요. 왜? 안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보고서를 보더라도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분 좋을 때 보고하는 거예요. 정답은 이겁니다. 앞정 케이스를 벽에다가 해서 그 위에다가 초를 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은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려면요, 신체적으로 잘 쉬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분명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혜진인가요? 모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일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됐대요. 근데 운동을 하는 이유는 자기 몸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됐대요. 근데 저도 살면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다른 타인 내 맘대로 바꾸지 못해요. 과거도 내 맘대로 바꾸지 못해요. 바꿀 수 있는 건 내 생각과 감정과 태도와 행동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를 고민하면 답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포커스가 다른 데 맞춰져 있어요. 뭘로 맞춰져 있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한테만 일어나지? Why에 집중을 해요. How to가 아니라. 그래서 How to에 집중을 하려면 지금처럼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욕구를 찾은 다음에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How to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조절 능력이 높아집니다. 저는요, 하도 굶어 죽을 뻔한 적이 많아서 정말 돈을 못 벌 적이 너무 많았어요. 초반에 강의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되게 힘들 때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강의 하나가 들어와요. 일 하나가 들어와요. 먹고 살 수 있게 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은 나한테 돈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 나오는 거 힘들지만 월급 나오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거 있는 감사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그 감사함은 분노를 치환합니다. 즉, 감사한 사람들은 분노를 잘 못 느껴요. 원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그것과 대응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감사함은 분노를 못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 많이 느끼려고 노력하면 그만큼 부정적인 감정이 상쇄돼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좋은 감정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운동 많이 하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요즘에 운동해야 되겠다 싶어서 운동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생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으면 운동해라. 체력이 길러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체력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잠을 못 자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화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운동하라는 거는 체력을 기르라는 뜻이에요. 체력을 길러야 내가 화가 잘 안 나고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들어야 화가 안 나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다. 신창원하고 표창원이요. 이름이 동일한데요. 삶의 과정이 비슷했대요. 표창원이 언젠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하다가 도망 나왔는데 몇 년을 도망 다녀가지고 몇 년 만에 잡혔잖아요. 근데 표창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창원하고 자기는 성만 다르고 이름은 동일한데 신창원이 어떤 인생을 살았나 가만히 봤더니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대요. 되게 엄했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어렸을 때 문제가 일으키면 아빠가 보통 아유 내 자식 이러면서 끌어안잖아요. 내 자식인데 신고한 거예요, 경찰에. 그래서 소년원에 갑니다. 소년원에 가서 그때부터 일이 계속 꼬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신창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엄마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엄한데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친구 혹은 주변인 선생님이
나한테 힘이 돼줬다 이거예요. 자기가 사고 쳐가지고 뭐가 펑 하고 폭발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대요.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경찰대 팜플렛을 들고, 고등학교 때인가 봐요. 팜플렛을 들고, 야, 너 경찰대 가봐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야, 너 셜록 홈즈 같은 탐정놀이 되게 좋아하잖아. 그러다 너 이번에도 이렇게 사단 나가지고 지금 입원한 거 아니야. 야, 너 그럼 경찰 한번 해봐. 그러면서, 너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애니까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옆에서 도닥도닥 하면서 이제 줬대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경찰대로 진학을 해서 프로파일러가 됐다는 거죠. 사실,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게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다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긍정적이 되려고 하더라도 옆에서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러면 돼요? 마음 금방 바뀌죠?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마우아이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이 하와이 반도의 작은 섬입니다. 여기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는 그 당시에 관광도 없었고 뭐 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원이.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나면 정말 가난하고 범죄로 들어가고 하는 그 당첨이나 마찬가지인 섬이었어요. 심리학자들이 여기를 가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가 궁금해서 종단 연구를 한 거예요. 종단이라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나이 먹을 때까지를 관찰한 대규모 실험이에요. 관찰했어요. 근데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왜 풀리지 않냐면 실제로 833명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했는데요. 진짜 30세까지 90%에 가까운 사람이 여기에서 살았어요. 그럼 다 불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833명 중에서 201명, 이 고위험군이었어요. 이들 중에서 3분의 2만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3분의 1은 너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구를 하다가 왜 다 고위험군이었고 다 잘 못 살아야 되는데 왜 얘네들은 잘 살지? 너무 궁금해서 얘네들을 대상으로 다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이 72명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이겨냈더라. 그래서 회복력이라는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나 봤더니요. 아무리 안 좋은 짓을 해도 한 명의 어른이 이 아이의 편이 돼서 온전히 이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고 얘 편이 되어줬다 이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어른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복력이 높아서 힘든 일이 와도 그걸 견뎌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겨내고 더 나은 인생을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들이에요. 팀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역경이 많으면 그들을 믿어주는 단 한 명이 내가 되어야 될 수도 있어요. 내 자녀한테 그 역경을 이길 수 있게 믿어주는 단 한 명이 우리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누가 단 한 명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을 옆에다 두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 계신 분들끼리라도 서로 그 한 명이 되어주셔야 돼요. 누군가는 나를 믿고 너 잘할 수 있어 이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짝꿍 옆에 보시면서 잘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